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 범죄 수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시체를 부검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법의학자입니다. 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법의학자가 채 5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체를 만나서 죽음을 해부하고 그 원인과 사회적 맥락을 밝혀내는 법의학자, 서울대학교의 유성호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법의학자가 50명이 안 됩니까? 네, 50명, 현역, 은퇴하신 교수님들까지 따지면 더 많지만, 현역은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의학이 뭐죠?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법의학이란 법률에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응용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법의학 그러면 부검으로 생각하시는데, 시체 부검. 맞습니다. 부검은 형법에 필요한 법의병리학을 일컫는 거기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부검을 포함한 다양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검 말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검 말고는 법의유전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법의유전. 네네. 예를 들면 체액이 현장에 남겨져 있는데 이 체액이 누구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분석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친자간별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법의유전학이라는 분야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법의독성학, 그다음에 법치의학, 법곤충학 등등. 법의유전. 네. 법의치학. 법치의학. 그러니까 그 치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법률 정보를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곤충학이라고 해서 곤충학도 혹시 법률에 적용할 때 의학적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컨대 부패된 시신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주변의 곤충을 연구를 해서 그렇죠. 얼마나 됐는지를 밝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법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법의학의 분야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법의학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유전적인 거, 부검의 경우, 법곤충 이런 걸 다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세분화됩니까? 전공이? 네, 세분화돼서 대개는 이제 부검을 법의병리학이라는 분야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고 또 법의유전학에 매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야별로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브 스페셜티라고 해서 나눠서 세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주로 이제 법의병리학이란 거와 법의독성학이라고 해서 독과 관련된 또 알코올과 관련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병리학, 이게 시체 부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검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그 이제 법정에 가면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셌을 때가 15년 동안 1,500건 이상을 한 것까지는 셌는데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1,500건 정도 했으면 신뢰를 준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세지는 않았는데 1,500건보다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500건. 네네. 15년 동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18년이 됐는데 15년째 1,500건을 센 다음부터는 안 세갔고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00건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 1,800건 됐겠네요.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부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적으로 필요할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살인사건 이럴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사건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망의 원인을 몰랐을 때, 즉 사망의 종류를 모를 때,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의 원인이 전혀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지 혹시나 있을 만한 범죄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죽음, 그다음에 이제 사망의 종류를 모를 때 또 합니다. 사망의 종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면 사망 원인은 추락사인데 그게 실제로는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사고 때문인 건지 아니면 타인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사망의 종류인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은 살인사건만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서요. 살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뭐 통계가 매년 바뀌긴 하지만 대략 400건,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0.8명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0건. 네네. 그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서요. 예, 예. 뭐 살인사건만 한다면 법약제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변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되는 건 수는 예. 3, 4만 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년에 28만 명이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중에 3, 4만 명은 뭐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예. 법률적으로는 변사라고 부르는 분류로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40여 명에 되는 법약자 갖고는 사실은 역부족이라서요. 그렇죠. 저희 한 3, 4만 명의 변사 중에서 한 6, 7천 건 정도만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변사,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부검하는 게 옳은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형사,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경험적으로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일수록 좀 더 원칙적으로는 부검을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는 그렇죠.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변사, 사망의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냥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것 같지만 누군가 사전에 살해해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위에서 떨어뜨려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부검을 통해서 뭐 제 스승님이 이정빈 교수님께서 하신 사건이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살인자가 배우자였다는 그러니까 약혼자였다는 걸 밝혀낸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요. 사실 부검이라는 행위를 의학적 행위를 통해서 네.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시체를 부검하게 되면 모든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또 거기서도 또 한계가 있어요. 네네. 모두 다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저도 예. 안타깝습니다만 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악전고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패가 될 경우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작은 힌트라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사망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대체로 거기에 이제 뭐가 다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해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해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나 혈액 차액을 가지고 정밀하게 뭐 알코올, 약독물,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검사를 통해서 진실에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검을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검을 하면 대부분의 원인 행위, 사망 원인을 대체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은 사실 시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좀 그렇고 시체를 마주하는 것만 해도 참 그런데 마주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대고.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이제는 근데 뭐 워낙 많이 하셔서 무덤덤하세요? 어떠세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뭐 또 저희 동기들, 제 같이 의과대학 졸업한 동기들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법약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 동료분들을 모두 다 보고 제 스승님들을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나의 책무다, 나의 맡은 바 임무다 그래서 전혀 시신에 대해서 뭐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산자의 죽은 자의 그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은 없고 오히려 저는 공포 영화나 으슥한 밤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마음가짐이 담담하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담담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신을 보고 왜 담담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라 제가 그거를 만약에 끔찍하게 여기거나 무서워한다면 사실 그분한테는 제가 부검을 하는데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서요. 저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정확한 부검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수님을 누가 이렇게 부르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그 고생 많이 하시는 법의학자들은 국립과학사연구원에 계신 법의관 선생님들이세요. 아, 거기에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뽑으려고 해도 뽑기도 어렵고 해서 법의학자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전공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인원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관학 클러스터 또는 관학이 같이 연합을 해서 조직을 조금 이렇게 부검을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강북 쪽에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8개의 경찰서에서 벌어진 뭐 급작스러운 사망, 살인 사건 등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하고요. 저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 있고 물론 서울 전체 사령탑 헤드쿼터는 국과수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국과수에서 저희가 맡은 그런 체계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또 저희가 교수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국립과학사연구원에서 또 파견을 그 와중에도 나와서 또 일주일에 며칠을 또 커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찌어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수가 전부 다 하는 게 옳은데 그렇습니다. 거기 인력이 있으니까. 적으니까 네네. 이제 법의학자들이 계신 대학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맡는다.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그걸 봐야지 꿈을 키울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한 것도 맞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사건들.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후학이 양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변사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국과수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의뢰를 하고 국과수에서는 지역별로 분배를 학교에 하게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는 예컨대 뭐 부검 영장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까? 영장이 필요합니다. 부검 영장 검사에 의해서 판사한테 신청이 되고요. 그 판사분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발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법조계 판사분들이 거절한 경우는 제가 지금 18년 동안 딱 한 번 봤는데 아마 그때는 조금 이유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게 수사상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공소유지상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과학적으로 남겨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굉장히 필요한 그렇게 되면 절차죠. 유가족이 반대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유가족이 반대하시더라도 그게 혹시나 범죄 사실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검찰과 그다음에 그 판사의 영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수사기관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변사의 경우에 부검을 해봤더니 결국은 병사다. 네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병사나 아니면 사고사 중에서 타인에 의한 사망이 적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과학적 근거로 남겨놓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검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이게 뭐 에이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과학적 근거를 남겨놔야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병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그냥 지나가듯이 병사와 사고사를 구분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사망 통계에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중요한 초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병사라도 어떤 병 때문에 죽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어떤 질환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이 정확히 알려져야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병사라고 해서 그냥 무심히 넘어가고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에 사고사라고 했더라도 사고사가 어떤 분야에서 사고사가 많이 난다. 뭐 아시다시피 2011년에 자살률이 엄청나고요. 그때는 자살이 높았어요. 그때 국가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많은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자살률이. 그것도 아마 정책의 효과고 거기에 통계에 기여하는 것도 법의학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병이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지병 때문인지 교통사고 때문인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험금. 네, 상해나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개인 차원에서는 정당히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에 신청이 돼 있는데 네네. 그거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했던 경우에서도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질환이 뭔지 몰랐었는데 부검을 하게 되고 신장암이 발견됐어요. 신장암. 네, 콩팥에 암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걸 안타깝죠. 모르고 있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많은 아. 분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쁘시고 뭐 생활이 힘들다 보면 모르시는 계층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분들한테 그래도 암 진단, 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점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질병도 어떤 질병이지 않는 거, 또 사고도 정확히 어떤 사고냐에 따라 상해나 재해보험이 매우 크니까요. 예, 질병보단 예.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사망 원인이 암이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네. 거고 내가 질병은 있으나 진짜 사망 원인은 사고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병보험보다 더 많은 돈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적용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족들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정확히 하는 게 네. 뭐 개인한테도 국가한테도 매우 큰 이득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도 또 뭐니 그 원인 불명의 사망을 부검한 결과 이건 살인이다, 범죄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게 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교수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네, 많다라고는 할 수 어. 없지만 뭐 저보다도 사실 뭐 국가수에 계신 선생님이나 저희 예. 스승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뭐 몇천 건씩 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남녀가 있었는데 동반해서 아닙니다. 사망? 여성분만 사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다툼 끝에 그냥 폭력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남성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검을 해보니까 목에 아주 압박 흔적이 근데 목에 압박 흔적이 있더라도 바깥으로 멍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은 긴가민가 한 케이스였어요. 그때 이제 부검에서 목을 졸랐다라는 거를 밝혀냈고 질식사라는 거를 밝혀갖고 뭐 정당하게 이제 법집행이 살인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뭐 그 밖에도 뭐 많은 사건들에서 뭐 이게 예를 들면 자문도 꽤나 많습니다. 혹시 윤일병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윤일병 사건. 네네. 네. 군대 내 가혹한 구타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당시 이제 처음에는 질식사라고 빵을 먹다가 목에 걸렸다라고 예. 했던 사건인데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해서 기소가 공소가 변경됐죠. 맞아요. 살인으로. 그래서 그때도 기여를 해서 그나마 그때는 직접 부검을 하신 건 직접 부검을 하진 않았지만 남겨진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부검은 그때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했고요. 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부검을 하지 않은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의학 자료만 엑스레이만 있는 자료를 갖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뭐 일명 지향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그건 못 들어봤는데. 네, 아마 잘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예. 어떤 지역에서 아이가 뭐 29개월 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이 사망 진단서를 이제 그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부탁해서 병사로 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 남겨진 거는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진료 기록밖에 없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두 군데에 아이의 머리에서 있다는 거를 이거는 뭐 언론에서 저에게 보내왔고요. 경막하 출혈? 네, 경막하 출혈. 뇌 속에 있는 겁니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위에서 출혈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언론에서 했고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 꽤나 높은 형이 나왔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검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법의학자들은 아무래도 더블 체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검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게 맞는데 예, 예. 다른 의견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부검이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 3, 4만 건 이상의 변사 중에 한 6천 건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혹시나 놓쳐진 거에 대해서 병원 기록, 의무 기록을 보고 그렇군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하시게 됩니까? 하게 됩니다. 어. 근데 뭐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살인이 분명한데 본인들은 그냥 우연찮게 사고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부검을 해보면 명확히 어떤 특정 부위에 힘을 가해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피의자, 즉 범인의 주장이 그렇게 강력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정에서 직접 부검한 의사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검한 케이스에서도 법정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런 케이스가 꽤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저는 사실은 시신, 돌아가신 분을 부검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전으로 사망했는지를 분석했는데 막상 범죄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뭐 시신은 전혀 제가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죄자는 사실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법정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그때 이제 제가 과학적 근거로 이거는 살인일 수밖에 없는 기전을 말씀드리게 되면 예. 되도록이면 저쪽은 안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증인석에 앉아 있으면 이쪽은 변호인과 살인 그 범죄 쪽에 관련한 분들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얼굴을 돌리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네.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주소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보고 전문 증인하면서 판사분께서 이제 어디 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시는데 2차 가해에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그러니까 이제 몇 동 몇 호 제가 아파트를 산다면 몇 동 몇 호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아파트까지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무서웠던 적도 있어요. 사실 이런 그